뭐 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전국의 조직들을 흡수 통합한 후 기업화시켜 점점 더 세를 불려가던 골드문의 석동출 회장. 오전 01시 50분경에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 죽게 되자 경찰 측은 골드문의 후계자 선정 작업에 개입을 하려 했습니다. 골드문을 와해시켜 또 다른 조폭 기업이 탄생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 편이 그들 세계를 관리하기 훨씬 수월했기 때문이었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재범파 이중구와 화교 출신의 정청이었습니다. 정청, 이중구. 강 과장은 둘의 관계를 악화시켜 어느 한쪽을 밀어줄 생각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하며 일이 틀어지게 됩니다. 정청에게 의뢰를 받은 중국 해커들이 골드문 내에 숨어있던 잠입 경찰들에 대한 자료를 모두 털어갔기 때문이죠. 이 일로 인해 신우와 성무가 희생당하고 또 다른 잠입 경찰이었던 이자성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강 과장은 계획을 수정해 이중구와 정청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동시에 제3의 인물인 장이사를 포섭해 골드문의 새 회장으로 그를 추대시키려 하는데 영화는 박훈정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2010년 악마를 보았다와 부당거래 두 작품에서 각본가로 데뷔하며 주목을 끌었는데 당시 악마를 보았다를 촬영 중이던 김지훈 감독이 부당거래를 준비하고 있던 류승환 감독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박훈정 작가가 우리 두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 같아. 여기서 재밌는 건 각본가로 데뷔한 박훈정이 같은 해 혈투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까지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각본에만 참여할 생각이었지만 시나리오를 돌리는 과정에서 다들 이야기의 기본적인 뼈대만 살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해.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찍자 라는 마인드로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고 하죠. 그 후 그는 2012년 신세계, 2015년 대오를 만들어내며 흥행 감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2년 뒤인 2017년 VIP란 작품에선 감독, 제작, 각본, 기획까지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버리는 그런 경지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이듬해 개봉한 마녀에서도 그런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됐고요. 잔인하고 어둡고 인간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장르에 특화되어 있는 감독 박훈정. 이제부터 그가 그리려 했던 신세계란 영화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보기로 하죠. 그 전에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자면 영화 신세계는 한국형 느와르의 정점에 서 있는 작품이면 틀림없습니다. 최민식, 황정민, 이정재, 박성웅 이들의 열연과 더불어 조 단역을 가리지 않고 펼쳐지는 엄청난 연기력들은 감히 다른 작품들이 넘볼 수 없는 영역에 도달해 있으니까요. 그건 영상 때깔과 OST 역시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속 알맹이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장면에서 무간도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풍기기 때문이죠. 큰 설정뿐만 아니라 자잘한 소품들까지 말입니다. 감독 박훈정은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이제부터 그걸 알아보기로 하죠. 영화는 초반부터 흑과 백을 배치시킴으로써 이 영화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성과 선우가 바둑을 두는 씬인데 흑과 백이 한데 뒤엉키는 바둑처럼 선과 악이란 개념을 마구 뒤섞으며 그런 구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이중구와 정청이 흑과 백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래봤자 태생은 조폭에 불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설정은 이자성의 미래까지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이자성이 판을 뒤엎자 검은 옷을 입고 하얀 돌을 내밀던 신우가 검은 돌을 들고 있던 그에게 선으로 대변되는 하얀색 손수건을 건네는 바로 이 장면. 이때 이자성은 자신도 경찰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나도 경찰이잖아. 너희들하고 같은 편 아니야?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라고. 더 나아가 자신의 손을 닦는 것조차 거부하죠. 훗날 자신의 상관 둘을 제거하고 골드문의 새로운 왕이 될 그의 미래가 조금 전 이 장면에 모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다못해 저 깡패 새끼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날 못 믿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검은색에 가까워지던 그의 양복 또한 같은 걸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담배는 끊지 못하는 욕망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담배를 피웠는데 그들은 다들 각기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특히 이중구는 자신이 죽을 거란 걸 알면서도 왕이 되길 꿈꿨던 그 장소로 되돌아가 마지막까지 담배를 태웠습니다.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건 한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혀 탐욕을 부리다 결국엔 자신을 파멸시키고 마는 가장 좋은 예로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중구는 골드문 이사회에서도 꺼리낌 없이 담배를 펴대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끄러워진다. 라이벌이었던 정청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건 정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이중구처럼 이사회에서 담배를 꼬나물며 욕망을 드러냈고 강 과장이 함정을 팔 때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가 강 과장 앞에서 담배를 필 때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담배 하나 필게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담배를 폈지만 두 번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 과장에게 당근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후 정청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채찍을 들기로 마음을 바꿨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담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만하면 강 과장 그 새끼한테 보내는 내 답으로 제격이겠지. 항구에서 이자성을 기다릴 때 신우를 본 이자성이 어떻게 행동할지 관찰할 때 그때 역시 다르지 않고요. 강 과장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담배를 태웠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이자성 앞에선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물었지만 반대로 이중구나 정청 앞에선 담배를 꺼내지조차 않았습니다. 이 둘에게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감춰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신우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부탁이니까 담배 좀 끊으세요. 그녀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껴서였는지 영화 말미에 자신의 일에 회의감을 느끼며 담배를 끊게 됩니다. 끊었다 담배. 하지만 담배는 한번 타들어간 이상 꽁초가 돼 버려지기 마련이죠. 버려진 콘크리트 더미에 고여있는 썩은 물. 강 과장은 그곳에 털을 잡고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곳에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힌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강 과장이 정청을 만났던 이 장면을 유심히 보면 낚시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박혀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정청을 낚으려 하고 있죠. 그 후 그는 스탠드에 홀로 남겨져 생명력을 가득 품은 그라운드를 바라보는데 이 장면은 이자성이 낚시터를 나와 마주치는 푸르른 광경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그가 영화 내내 단 한 번도 콘크리트를 벗어난 지역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는 생명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그는 영화 중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아, 그 이파리 자꾸 손으로 만지지 말라니까.
고국장의 난을 만지다 결국 이파리 하나를 끊어먹고 그 또한 끊어진 이파리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자신이 버린 일로 인해 썩은 물이 얼굴에 튀었던 것처럼 썩은 물 그 자체가 되죠. 이자성의 정체가 경찰이었다는 걸 알게 됐음에도 정청은 모른 척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지 형제애나 우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님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선 정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청은 신우의 정체를 알아낸 뒤 이자성을 그녀에게 던져놓으며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뿌락치의 정체가 담겨있는 파일을 건네줌과 동시에 직접 성물을 처리하며 보란듯 소리치기도 했죠. 이만하면 강 과장 그 새끼한테 보내는 내 답으로 제격이겠지. 이건 강 과장에게 날리는 경고이자 이자성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네가 경찰인 걸 내가 알아버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이자성을 걱정하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여숙 밑바닥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이자성을 쉽게 내칠 수가 없었던 걸까요? 전 여기에 계산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문을 접수하기 위해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권 다툼에서 밀린다면 그대로 끝이었기에 정청은 평소 가족같이 지내던 화교 출신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후계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밑바탕엔 이자성에 대한 애정이 깊게 깔려있겠지만요. 정청은 강 과장에게 뇌물을 주는 매개체로 월병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필 월병이었을까요? 그가 화교 출신이기에 만들어진 단순한 설정인 걸까요? 참고로 월병은 중국 명나라 때 한족 반란군을 주도했던 주원장이 음력 8월 15일에 봉기한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보름달을 닮은 월병 안에 쪽지를 숨겨 반란을 도모했고 그 반란이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음력 8월 15일, 그러니까 중추절에 모든 장병과 백성들이 월병을 먹으며 즐거움을 나눴다고 하죠. 시간이 흐르면선 명나라 건국의 의기가 아닌 보름달을 닮은 월병을 온 가족의 화합과 연결시켜 둥글둥글 단결하며 살라는 의미로 변해갔고요. 자신을 압박하는 강 과장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물건으로서 최적의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월병은 그가 이자성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와 이어져 있었고 또 골드문의 석 회장을 제거한 인물이 바로 정청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네가 제낀 거지? 뿌락지 핑계로 석 회장 수족들 다 제낀 거 아니야. 여차하면 석 회장 제거하고 골드문 다 들어먹어야 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하나 더. 주원장이 반란을 꿈꾸며 월병을 사용했던 것처럼 정청 또한 이제부터 골드문을 접수하겠다는 그의 욕망을 월병으로 드러내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이쯤에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게 냅둡시다. 에? 간만에 선배님들 모시고 밥이나 같이 먹자. 이중구는 같이 밥을 먹자는 정청의 제안을 이론제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만 따로 챙겨 식사를 했는데 그건 정청도 다르지 않았죠. 음식은 나누어 줄 수도 같이 먹을 수도 없는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아지 고기를 먹는 이중구를 보며 강 과장이 비웃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야, 니들 어울리는 걸 처먹어. 어? 그래서인지 강 과장은 석 회장의 장례식에서도 내 얘기했잖아. 고기를 포크로 찍어 들어올린 이 순간에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고국장하고만 같은 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장의사와 이사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음료를 나눠 마시며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영화에 2번이나 언급되던 한우,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중구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골드문이 언제부터 짱깨 새끼들 거였어?
골드문은 원래 니들 재번박거 아니야? 강 과장의 말대로 골드문의 적통임에도 불구하고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처지 말입니다. 물론 이 대사는 야 근데 그거 한우냐? 최민식의 애드립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건 아시다시피 감독이 이 애드립을 왜 살렸냐는 거겠죠. 범죄. 석 회장과 이중구, 정청, 그리고 이자성 등등 그들이 타고 다닌 차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을 정도로 영화의 자잘한 디테일에 공을 들인 감독의 성향상 최민식의 애드립을 최종 편집본에 넣은 건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 야 근데 그거 한우냐? 정청이 선물해준 시계를 보며 짝퉁이라고 핀잔을 주던 이자성은 정청이 죽은 뒤 그가 산 또 다른 짝퉁 시계를 바라보다 결국 손목에 그 시계를 두릅니다. 롤렉스가 아닌 로레스를 말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이자성의 담배에 불을 붙이는 장면과도 이어져 있는데 이건 그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화 내내 경찰도 조폭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그저 강 과장에게 끌려다녔던 그가 드디어 자신의 포지션을 스스로 정하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참고로 이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담배에 불을 붙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담배를 피는 것도 그렇다고 안 피는 것도 아닌 애매한 장면만을 연출하고 있었죠. 어느 쪽도 택하지 못하던 그의 처지처럼 말입니다. 저기 우리 외국 나가 살까? 하지만 정청이 죽기 직전 내뱉었던 말 한마디로 인해 이제 그만 선택해라. 이자성은 처음으로 욕망을 드러내며 고국장과 강 과장 그리고 이중구와 장의사를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소멸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그는 당당하게 짝퉁 시계를 손목에 두를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거나 가짜 티가 나는 걸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더 나아가 가짜 컴플렉스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마치 골드문의 상징인 브로치를 자유롭게 뗐다 붙였다 했던 정청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중구, 정청, 장의사 이들 셋은 골드문의 왕이 되려는 야욕을 드러냈지만 모두 씁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칼에 난도질을 당하고 두들겨 맞으며 말이죠. 그건 강 과정과 고국장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은 후계자 선정 작업에 개입해 골드문을 접수하려 했지만 그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직 이자성만이 살아남아 모든 전리품을 챙겼죠.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신세계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소멸됐고 영화 내내 그토록 바래왔던 경찰직 복귀 또한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죠. 석 회장만 처리되면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끝이라고 했잖아. 씨발 정말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물거품되고 말았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은 각자가 바라던 신세계에 단 한 명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영화 무간도에 나오던 인물들처럼.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황국장이 진영인에게 시계를 건네주던 이 장면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이자성에게 시계를 건네주는 정청과 출산 선물을 건네는 강 과장 두 장면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선물을 건네주기 전 황국장과 강 과장은 똑같은 소리를 하죠. 사표 쓰고 아니 본격적으로 깡패 시즌하고 살라고. 진영인과 이자성도 마찬가지고요. 如果嚟緊頭啦，老細，3年之後又3年，3年之後又3年。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죠. 석 회장만 처리되면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명의 중간 보스가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던 장면은
골드문의 지분을 넘보는 이사진 4명의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되죠. 진영인의 잠입기간과 이자성의 잠입기간은 10년 정도로 비슷하고 이게 깡패 새끼들하고 한 10년 같이 굴러먹더만 이 진짜 깡패 새끼 다 됐네. 이시마를 찾아가는 진영인과 신우를 찾아가는 이자성의 설정. 그래도 기억하네. 공교롭게도 경찰 간부 중에선 딱 2명만이 알고 있던 주인공의 정체. 죽어가는 와중에도 이자성을 걱정하던 정청의 모습은 죽기 직전까지 진영이를 걱정하던 아강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동생이 경찰인 걸 알았음에도 감싸주려 했던 예용호의 모습 또한 스쳐 지나가고요. 예용호가 진영이를 바라보며 잠입경찰이었던 로를 죽이던 이 장면, 이 장면 또한 신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자성을 바라보며 성물을 죽이던 정청을 통해서 말이죠. 如果今日俾個機會你，你會唔會要？ 이만하면 강 과장 그 새끼한테 보내는 내 답으로 제격이겠지. 강 과장에게선 황국장과 한치미, 이자성에게선 유건명과 진영인이 하나로 합쳐진 채 보이기도 합니다. 係啦，睇嘢要睇遠啲。 마치 유건명을 따라하듯 건물의 높은 곳에 올라 골프를 쳤던 이중근. 황국장처럼 거기서 추락해 운명을 다했습니다. 영화 초반에 나왔던 무간도와 신세계의 배경 또한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경찰의 카메라를 뺏은 뒤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돈을 뿌리던 이 장면은 영화 대부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자성이 바다를 바라보던 오프닝과 중반부에 또 한 번 나오던 항구씬은 로버트 드니로가 창밖을 내다보던 영화 히트의 한 지점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영화 신세계는 그 수를 헤아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대부분의 장치나 설정, 세계관들을 대부, 히트, 도니 브레스코를 비롯한 무간도에서 모조리 다 빌려왔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말이죠. 깊이. 영화의 때깔과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OST를 벗겨놓고 나면 이야기의 개연성과 깊이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무간도의 진영인이 잠입경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자성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저 강 과장의 말 한마디로 인해 그렇게 된 거였죠. 雖然你跟阿媽姓咁多年同倪家都冇關係，但係你同倪永孝始終都係同一個老豆。 너 학교 맞지? 그렇지? 如果有需要，你會唔會親手拉佢？我想做好人。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감독은 대체 왜 다른 영화의 흔적들을 이렇게나 많이 자신의 작품에 뿌려놓은 걸까요? 그건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이정재에게 얘기했습니다. 영화의 중반부까지는 무간도의 양조위 같았으면 좋겠고 후반으로 가면서 대부의 알파치노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정재가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고 말하더군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정재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대부 이후의 모든 갱스터 영화는 대부의 영향을 받았고 무간도 뒤에 나온 모든 홍콩 누아르는 무간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그 영향을 분명히 받았고요. 애초에 그 작품을 뛰어넘겠다는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만한 자신도 없습니다. 다만 영향은 받았지만 내가 풀어놓을 이야기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영화를 비교하면 내가 영화를 영 못 봐줄 만큼 만들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당하면 좋은 거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건 어느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저건 또 다른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근데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기발하고 참신한 소재로 재밌는 영화를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뻔하고 전형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초반 설정 자체가
참신하진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감독은 아예 대놓고 이정재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영화의 중반부까지는 무간도의 양조위처럼, 후반부에 대부의 알파치노처럼 연기해달라고. 그리고 대부와 무간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표절 아니냐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말대로 뻔하고 전형적이지만 단지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아님 전작의 흥행 부진으로 인해, 그러니까 성공한 상업영화를 만들어 감독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걸까요? 정답은 감독 본인만이 알겠죠. 티 나냐? 영화 신세계였습니다.